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장인어른의 차가운 호통에 맨발로 쫓겨나 흉가에 몸을 숨겨야 했던 가련한 대릴 사위.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모습에 사람들은 저 사위 완전히 미쳤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천대받던 이 사위가 훗날 온 마을의 영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에는 사위의 눈에만 보이는 기이하고 오싹한 조력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탐욕스러운 도둑을 똥통에 거꾸로 쳐박아버린 그들의 기막힌 합동작전. 과연 그 통쾌한 복수극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구름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묘하고 통쾌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제천 땅 최진사 댁에는 남들이 모르는 골칫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릴 사위로 들어온 장공수였습니다. 이 사위 놈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는 하는 짓이 영 딴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고추밭에서 김을 매라 했더니 봉수는 호미를 내던지고 허공에 대고 사태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거참, 할매여, 거기는 지렁이가 없대도 그러네. 저짝 감나무 밑을 파보라니까요.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장인어른 최진사는 곰방대를 딱딱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놈을 사위라고 들였을꼬. 남들은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는다는데 나는 사위놈 잡으러 몽둥이를 들어야 하니 원. 하지만 참으로 희한한 노릇이었습니다. 봉수가 여기가 명당이여 하고 똥지게를 부은 밭고랑에서는 고추가 팔뚝만하게 주렁주렁 열리고 봉수가 아이고 목말라 하며 괭이로 툭 찍은 자리에서는 거짓말처럼 샘물이 콸콸 솟구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저 집 사위가 신기가 있다며 수군거렸지만 최진사 눈에는 그저 일하기 싫어 꾀부리는 미친놈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정작 봉수는 억울해 죽을 지경이었지요. 아니 장인어른, 제가 한 게 아니라 터주신 할아버지가 알려준 거라니까요. 물론 이 말을 했다가는 등짝에 불이 나게 빗자루 세례를 받을 게 뻔하니 봉수는 오늘도 입을 꾹 다물고 허공을 향해 눈을 흘길 뿐이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고 최진사 댁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대릴 사위 봉수의 밥상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식은 밥 한 덩이에 짠지 2쪽, 그리고 숭늉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처가살이 하면 쌀밥에 고깃국이라는데 나는 쉰내 나는 보리밥이네. 봉수가 숟가락을 들자마자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희뿌연 형체 둘이 봉수의 양옆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하나는 꼬부랑 지팡이를 짚은 왕할매 귀신이요. 다른 하나는 대가 남산만하게 부어오른 먹개비 귀신이었습니다. 이놈아, 너만 입이냐? 나도 배고파 죽겠다. 오늘 제사도 없어서 쫄쫄 굶었어. 왕할매 귀신이 지팡이로 봉수의 정수리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먹개비 귀신은 아예 입을 쩍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며 밥그릇을 노려보았지요. 봉수는 한숨을 푹 쉬고는 주변 눈치를 살피며 제 밥그릇에서 밥을 크게 한술 떠서 바닥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드셔. 아이고, 산 사람도 못 먹는 밥을 죽은 양반들이 뺏어 먹네. 이거 드시고 제발 밤에 코 좀 골지 마시.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겄으니께.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장인어른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밥이 남아도냐? 멀쩡한 밥을 왜 땅바닥에 버려? 아주 배가 불렀구나. 불렀어. 봉수는 억울해서 입이 대팔이나 나왔지만 귀신들은 이미 밥알을 챙겨들고 천장으로 횡하니 도망간 뒤였습니다. 결국 그날 밤 봉수는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맹물만 들이켜야 했습니다. 사람이나 귀신이나 배가 불러야 인심이 나는 법인디.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최진사 댁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장사한다고 떠났던 진이의 삼촌 최참봉이 10년 만에 고향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비단 옷을 휘감고 거드름을 피우며 대문으로 들어서는 최참봉의 모습은 번드르르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소? 내 이번에 한양에서 큰돈을 벌어 금이한양했소이다. 최진사는 동생이 성공해서 돌아왔다며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했지만 마당을 쓸던 봉수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최참봉의 등 뒤에는 시커먼 먹구름 같은 것이 짓누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피눈물을 흘리는 소장농 귀신이 최참봉의 목을 조르고 매달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돈 내놔라. 내 땅 내놔라. 이 도둑놈아. 귀신의 신음소리가 봉수의 귀를 때렸습니다. 봉수는 저도 모르게 빗자루를 놓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참봉 어르신. 어깨가 무지하게 무거우시겠네요. 거 뒤에 달린 게 보통 놈이 아닌디? 최참봉은 뜨끔해서 뒤를 돌아보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호통을 쳤습니다. 재수없게 무슨 소리냐. 형님, 저 모자란 놈이 아직도 저러고 있소. 당장 내쫓지 않고. 겉으로는 호탕하게 웃었지만 최참봉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직감했습니다. 저 양반, 빈 껍데기만 요란하지 속은 썩어 문드러졌구나. 사단은 그날 밤에 터졌습니다. 최진사가 애지중지하던 안방 장롱 속 알짜배기 문전옥답 땅 문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조상대대로 내려온 최씨 가문의 뼈대이자 목숨줄 같은 논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땅 문서. 이게 어디 갔어? 분명히 요 베개 밑창판 속에 넣어뒀는데. 최진사의 비명에 온 집안 식구들이 안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최참봉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을 탁 치며 나섰습니다. 형님, 이 집안에 도둑이 든 게 분명하오. 그런데 외부 소행은 아닐 거요. 걔도 안 짖었잖소. 그렇다면 범인은 집안 사정을 훤히 아는 놈이지. 최참봉의 매서운 눈길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하품하던 봉수에게 꽂혔습니다. 형님, 저놈 아니오? 낮에 헛소리할 때부터 알아봤소. 미친 척하면서 노름판 기웃거린다더니 기어이 사고를 쳤구만. 봉수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삼촌 어르신, 생사람 잡지 마세요. 저는 노름의 노자도 모르는 사람이어요.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최진사는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놈, 내 놈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귀한 걸 건드려. 내 딸 고생시키더니 이제 집안까지 말아먹으려 하느냐. 봉수는 마당 한가운데 멍석에 말려 엎어졌습니다. 몽둥이 찜질이 시작되려는 찰나 봉수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저 멍청한 놈, 억울해서 어쩌나. 봉수가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지붕 위에 왕할매에 귀신이 다리를 꼬고 앉아 곰방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맞다 말고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매는 봤지요. 범인이 누구여요? 나 좀 살려줘요. 왕할매의 귀신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냐? 내 입이 요즘 심심해서 말이다. 저기 장터 국밥집 메밀묵 한 덩이만 사다 주면 알려주지. 아이고, 메밀묵이 문제여요. 시루떡도 해드리지. 얼른 말해봐요. 왕할매 귀신은 지팡이로 안방 문틈을 엿보고 있는 최참봉을 가리켰습니다. 범인은 저놈이다. 아까 저녁 먹을 때 장인이 술에 취해 잠드니까 슬그머니 들어가서 문서를 품속에 넣더구나. 내가 다 봤어. 봉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삼촌을 도둑으로 몰았다가는 뼈도 못 추릴 상황. 그때 최진사의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놈, 바른대로 말하지 못해. 봉수는 눈을 질끈 감고 소리쳤습니다. 장인어른, 잠깐만요. 범인은 제가 아니구먼요. 조상님이 노하셔서 알려주신다니까요. 과연 봉수는 이 위기를 넘기고 능구렁이 같은 최참봉의 가면을 벗길 수 있을까요? 장인어른의 불호령에 쫓겨나 헛간에 갇힌 신세가 된 봉수.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울어대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장단을 맞추니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서방님, 아내 진이었습니다. 진이는 남들 눈을 피해 주먹밥 2덩이와 물 한 사발을 몰래 밀어넣고는 훌쩍이며 사라졌습니다. 봉수는 주먹밥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색시, 내가 이 원수는 꼭 갚아주마. 봉수는 주먹밥 한 덩이를 뚝 떼어 허공에 흔들었습니다. 할매, 그리고 껄떡쇠 형님, 이거 드시고 힘 좀 씁시다. 오늘 밤에 저 장터 주막 가서 메밀묵 한 판 외상으로 가져올게. 최참봉, 그놈이 문서를 어디다 숨겼는지나 좀 제대로 알아봐요. 왕할매의 귀신이 침을 꼴깍 삼키며 나타났습니다. 오냐, 내 이놈의 뱃속 거지 때문에 돕는다. 아까 보니까 최참봉 그놈이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한참을 부스럭거리더구나. 근데 늙어서 눈이 침침해 어디다 쑤셔 박았는지는 통 못 봤어요. 봉수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럼 됐슈. 일단 훔친 건 확실하구먼요. 증거만 찾으면 되는겨. 그날 밤 봉수는 개구멍으로 몰래 빠져나가 장터 주막 할머니에게 장인어른 생신 떡값이라며 뻥을 치고 메밀묵 한 판을 구해왔습니다. 귀신들과의 한밤중 개모임은 무기 입안에서 살살 녹는 소리와 함께 깊어만 갔습니다. 한편 사랑채에 묻고 있는 최참봉은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낮에 봉수가 조상님이 노하셨다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등 뒤가 서늘한 것이 영찜찜했지요. 에이, 재수 옴 붙었나. 그 반편이 녀석 말이 맞을 리가 없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최참봉은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장인어른 최진사를 꼬드겼습니다. 형님,
집안에 도둑이 들고 사위 놈이 미쳐 날뛰는 게 다 잡귀가 붙어서 그런 겁니다. 내용한 무당을 하나 아는데 구판을 한번 버려 액을 털어내시지요. 최진사도 귀가 솔깃했습니다. 땅 문서 잃고 사위 미치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불려온 무당은 옆고을에서 이름 꽤나 날린다는 무당이었습니다.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방울을 흔들어대는데 겉보기에는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봉수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무당 등 뒤에는 귀신은커녕 파리 새끼 한 마리 없었던 것입니다. 허허, 저거 완전 날탕이네. 귀신 구경도 못 해본 놈이 작두를 탄다고? 봉수는 헛간 틈으로 구판을 지켜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옆에서 묵을 받아먹던 먹개비 귀신이 킬킬거렸습니다. 저 놈 저거 지난달에 아랫마을 과부 쌈짓돈 털어먹은 사기꾼이요. 징소리가 마당을 울리고 무당이 시퍼런 작두 위에 올라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무당이 눈을 까디집고 소리쳤습니다. 에이, 이 집안에 도둑 귀신이 붙었구나. 동쪽에서 온 귀신이야. 최참봉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쪽은 봉수의 고향 쪽이었거든요. 무당이 작두 위로 발을 올리려는 찰나 헛간 문이 박살나며 봉수가 뛰쳐나왔습니다. 멈춰라. 이 사기꾼아. 봉수가 구판 한가운데로 뛰어들자 장인어른이 기겁을 했습니다. 저 미친놈이 또. 하지만 봉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당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어이, 작두 타신다면서 발바닥에 웬 무명천을 소미불처럼 덧대셨소. 조상님이 보시면 기가 차서 하품을 하시겠네. 봉수가 무당의 버선을 확 벗겨내자 발바닥에 두툼하게 덧댄 무명천 뭉치가 툭 떨어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작두를 타는 게 아니라 소미불을 탔구먼. 저런 사기꾼을 봤나. 봉수는 기세를 몰아 쌀독을 갈켰습니다. 그리고 저 쌀독, 쌀알이 선다면서 미리 콩풀 쑤어 발라놓은 거 우리 왕할매가 다 봤다는데 어쩔겨. 무당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도망쳤고 구판은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이 되었습니다. 최참봉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구판을 엎어버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최진사는 가문의 망신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놈, 감히 신성한 구판을 망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봉수는 보찜 하나 달랑 메고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아내 진이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갈 곳 없는 봉수가 터덜터덜 걸어 도착한 곳은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흉가였습니다. 10년 전 일가족이 몰살당해 아무도 얼씬 않는다는 폐가였지요. 귀신 나온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얼씬도 안 하는 곳이지만 봉수에게는 딴판이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 가득 오갈 데 없는 객기들이 바글바글 모여 정모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쿠, 신이 비어? 머리 푼 처녀 귀신, 목 없는 몽달 귀신, 빗자루 귀신까지. 남들이 보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지만 봉수는 털썩 주저앉아 부침을 풀었습니다. 아이고, 행님들, 저도 오늘부터 여기서 좀 지냅시다. 산 사람한테 쫓겨나니 귀신들이 더 반갑구먼요. 봉수의 넉살에 귀신들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날 밤 봉수는 흉가 마루에 앉아 귀신들과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자 주목. 내 사정은 대충 들었쭈. 억울하게 누명 쓰고 쫓겨난 거. 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널 도와줘야 하냐? 우리도 코가 석차다. 처녀 귀신이 쌀쌀맞게 대꾸했습니다. 봉수는 시익 웃으며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아내 진이가 챙겨준 시루떡 한 덩이였습니다. 이거 보이지요? 내가 이번 일만 해결해서 다시 장가들면 내년 10월 상달에 너희들 제사상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차려줄게. 돼지머리에 막걸리, 시루떡까지 배 터지게. 배고픈 귀신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제사밥 못 얻어먹어 구천을 떠돌던 그들에게 이보다 더 달콤한 제안은 없었지요. 정말이냐? 거짓말하면 내 놈간을 빼먹을 테다. 아따, 사람 못 믿나? 내 이름이 장봉수여. 봉수펑수이처럼 확실하게 신호 보내줄 틴게 우리 한번 뭉칩시다. 그리하여 전무후무한 봉수와 귀신 별동대가 결성되었습니다. 봉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최참봉, 딱 기다려라. 내 귀신 군단을 이끌고 가서 내 놈 뱃속에 든 욕심복까지 탈탈 털어줄 테니. 한편 사위놈을 내쫓고 의기양양하던 최참봉은 그날 밤부터 생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잠이 솔솔 와야 정상이거늘 자려고 눈만 감으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드르렁. 푸아. 최참봉이 코를 골며
단잠에 빠지려던 찰나 귓가에서 앵앵거리는 모기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이 썩을 놈아,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최찬봉이 화들짝 놀라 눈을 뜨면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 하면 이번에는 콧구멍이 간질간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봉수의 사주를 받은 껄떡쇠의 귀신이 강아지풀로 콧구멍을 후비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취, 아이고, 어떤 놈이여. 최찬봉이 허공에 주먹질을 해대자 천장 구석에 매달린 처녀, 귀신이 머리카락을 쭉 늘어뜨려 최찬봉의 발바닥을 슥 훑고 지나갔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사람 살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으려 하면 숟가락이 제멋대로 춤을 추며 콧등을 때리고 국그릇에는 정체 모를 흙가루가 뿌려져 있어 도통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최찬봉은 피골이 상접하여 눈이 쾌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님, 이 집터가 안 좋소. 내가 아무래도 굿을 잘못했나 보. 최찬봉은 벌벌 떨며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이불 속에는 이미 몽달 귀신이 먼저 들어가 차가운 손으로 그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흉가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봉수는 귀신들과 작전 회의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진이었습니다. 진이는 남편이 굶어 죽을까 봐 몰래 챙겨온 보리개떡과 물 한 동이를 들고 산을 올라온 것입니다. 서방님, 여기 있어요? 진이는 흉가 마루에 앉아 허공에 대고 손짓발짓을 하는 남편을 보고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봉수는 먹개비 귀신이 개떡을 탐내자 밥그릇을 사수하며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이놈아, 저리 안 가. 이건 우리 색시가 피땀 흘려 해온겨. 니들은 냄새만 맡아. 진이의 눈에는 귀신이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배고픔에 지쳐 헛것을 보고 미쳐버린 것으로만 보였지요. 아이고, 서방님, 얼마나 배가 고프면 허공에 대고 그러셔요. 제가 미안해요. 못난 서방 만났다고 타박만 하고. 진이는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며 통곡했습니다. 봉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달려가 여보, 나 안 미쳤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아내가 더 기겁할까봐 꾹 참았습니다. 진이야, 울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 눈에 눈물 마르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봉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보낸 후 봉수는 눈에 불을 켜고 귀신들을 다그쳤습니다. 자, 이제 장난질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최찬봉, 그 인간이 문서를 어디다 숨겼는지 알아낸 귀신 없슈. 그때 부엌 아궁이 속에 숨어있던 꼬마 동자 귀신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저씨, 나 알아요. 봉수는 반색하며 동자 귀신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냐? 네가 봤느냐? 어디냐? 장롱이냐 뒤주냐? 동자 귀신이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할아버지 잠잘 때마다 머리에 베고 자는 나무 베개 있잖아요. 목침이요. 밤마다 아무도 없을 때 그 목침 뚜껑을 열고 종이를 꺼내서 볼따구니를 비비고 난리도 아니던데요. 봉수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거였구먼.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지 머리통 밑에 숨겨놓고 있었어. 아주 그냥 꿈속에서도 돈 세려고 작정을 했구나. 최찬봉이 베고 자는 목침. 그 딱딱한 나무 토막 속에 집안의 운명이 들어있었습니다. 봉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귀신 군단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밤이다. 다들 밥값 해야지. 금은달이 뜬 칠흑 같은 밤, 봉수와 귀신 별동대는 최진사댁 담벼락 아래 집결했습니다. 자, 작전 개시. 봉수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몽달 귀신이 담을 훌쩍 넘어 마당을 지키는 누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렁이가 짖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몽달 귀신이 개입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낑. 누렁이는 영문도 모른 채 입이 봉인되어 꼬리만 내렸습니다. 다음은 대문이었습니다. 빗자루 귀신이 문틈으로 스르르 스며들어가 빗장을 소리 없이 들어 올렸습니다. 대문이 저절로 열리자 봉수는 숨을 죽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봉수는 살금살금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방문 앞에는 최찬봉이 벗어놓은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수는 침을 꼴깍 삼키고 문풍지에 구멍을 뚫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최찬봉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덮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밑에는 반질반질한 오동나무 목침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방문고리를 따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봉수는 도둑고양이처럼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최참봉의 코 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드르렁. 컥. 봉수는 엎드린 채에 기어서 최참봉의 머리맡까지 다가갔습니다. 이제 저 목침만 빼내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목침을 어찌나 깊게 베고 있는지 억지로 빼냈다가는 잠이 깰 게 분명했습니다. 봉수는 옆에 둥둥 떠있던 처녀 귀신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이, 머리카락으로 코 좀 간지럽혀봐. 처녀 귀신이 긴 머리카락 한 가닥을 뽑아 최참봉의 콧구멍에 살살 넣고 돌렸습니다. 애취, 최참봉이 몸을 뒤척이며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봉수의 손이 번개처럼 목침을 향해 뻗었습니다. 손끝에 딱딱한 나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잡았다. 봉수가 목침을 서서히 잡아당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최참봉이 눈을 번쩍 뜨더니 봉수의 손목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 쥐새끼가 들었구나. 최참봉의 고함 소리에 온 집안이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봉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봉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이놈, 쥐새끼가 들었구나. 최참봉의 고함 소리가 칠흑 같은 밤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봉수는 목침을 가슴에 품은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최참봉은 황소 같은 힘으로 봉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내 놈이구나. 내 이럴 줄 알았다. 낮에는 미친 척하더니 밤에는 도둑질이라니.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도둑이다. 안채와 행랑채에서 불이 탁탁 켜지더니 잠옷바람에 최진사와 머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리여. 장인어른 최진사는 멱살 잡힌 사위 꼴을 보고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님, 보시오. 이놈이 내 잠자리까지 들어와 물건을 훔치려 했소. 내 목침을 훔쳐가는 꼴을 내가 똑똑히 봤단 말이오. 최참봉이 핏대 선 목소리로 소리치자 봉수는 억울함에 입이 바싹바싹 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남의 방에 몰래 들어온 건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요. 이 목침 속에. 봉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최진사는 이미 빗자루를 치켜들었습니다. 닥쳐라. 내 딸 고생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 도둑질까지 해? 멍석 말아라. 이번엔 아주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 머슴들이 봉수를 에워쌌습니다. 봉수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왕할매, 껄떡쇠 형님, 나 좀 살려줘요. 그때였습니다. 봉수의 귀에 왕할매의 귀신의 다급한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이놈아, 눈가 뒤집어. 내가 시키는 대로 읊어라. 안 그러면 너 오늘 제삿날이다. 봉수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눈동자를 흰자위가 보이게 획 까뒤집었습니다. 그러고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는 평소 봉수의 목소리가 아닌 쩌렁쩌렁하고 앙칼진 할머니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호로 자식아. 갑작스러운 고함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봉수, 아니 왕할매가 빙의된 봉수는 손가락질하며 최참봉을 노려보았습니다. 참봉이 내 이놈, 내가 사람 새끼냐? 애미 묘소에 풀 한 포기 안 뽑던 놈이 이제는 형님 땅 문서까지 훔쳐. 내가 그러고도 천벌을 안 받을 줄 알았더냐? 최참봉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목소리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메, 그래 이놈아. 내가 내 놈 하는 꼬라지가 더러워서 저승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썩 그 문서 내놓지 못할까? 봉수는 거품을 물어가며 왕할매의 귀신이 불러주는 대로 속사포처럼 쏘아붙였습니다. 내 놈, 지난달에 기생월양이한테 사준 비단 속옷값도 형님 돈 훔쳐서 낸 거지? 내 다 봤다. 이놈아. 최참봉만 알고 있는 은밀한 비밀까지 줄줄이 튀어나오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으아, 귀신이다. 귀신이 붙었다. 혼비백산한 최참봉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봉수는 눈을 부라리며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거기 앉서 오늘 이놈 종아리를 확 찢어놔야 쓰겄다. 최참봉은 허둥지둥 도망치다 마당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봉수의 뒤를 따르던 껄떡쇠의 귀신이 슬그머니 최참봉의 발목을 걸었습니다. 어이쿠, 중심을 잃은 최참봉은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는데 하필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며칠 동안 푹 삭혀둔 걸음통, 일명 똥통 바로 앞이었습니다. 풍덩, 푸아. 최참봉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런 똥물을 뒤집어 쓴 채 허우적거렸습니다. 냄새가 진동을 하고 똥물 뚝뚝 떨어지는 몰골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똥독 오른다. 마당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평소 점잔 빼던 양반이 똥통에 거꾸로 처박혔으니
이보다 더 통쾌한 구경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봉수는 코를 쥐고 혀를 찼습니다. 쯧쯧, 조상님 노하게 하더니 꼴 좋구먼. 걸음통에 들어갔으니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신가? 봉수는 똥통에서 허우적대는 삼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품에 안고 있던 목침을 마당 한가운데 있는 맷돌 위에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동네 사람들, 똑똑히 보세요. 이 나무 베개 속에 뭐가 들었나? 봉수가 짱돌을 들어 목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콱, 단단한 오동나무 목침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빈 공간에서 둘둘 말린 종이, 뭉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최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문전옥답 땅문서와 최참봉이 도닥판에서 쓴 차용증 뭉치였습니다. 천하의 몹쓸 놈. 최진사는 똥통에서 기어나온 동생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최참봉은 똥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내가 귀신에 홀려서, 저놈이 요술을 부려서. 끝까지 봉수 탓을 하려 들자 봉수가 씩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삼촌, 발바닥에 털난 점 3개, 아직도 그대로죠. 그거 우리 왕할매 아니면 누가 알것슈. 또 거짓말하면 이번엔 벼락이 떨어질 텐디. 최참봉은 그제야 입을 다물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날이 밝자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참봉은 똥냄새를 풍기며 오랏줄에 묶여 끌려갔고 곤장 100개를 맞고 멀리 유대를 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최진사 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최진사는 봉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자네를 몰라보고 밥벌어지 취급을 했네. 자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어. 정말 미안하고 고맙네. 아내 진이도 남편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서방님, 나는 서방님이 진짜로 미친 줄만 알고. 흑흑, 봉수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따, 거참. 다 조상님들 덕분이라니께요. 저는 그냥 심부름만 했슈. 그날 이후 봉수는 더 이상 미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통방통 장 서방이라 부르며 잃어버린 물건이 있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제일 먼저 봉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0월 상달, 봉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뒷산 흉가 앞에 돼지머리, 시루떡, 막걸리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거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자자, 왕할매, 껄떡수 형님, 약속대로 배 터지게 드슈. 내년에도 부탁해요. 남들 눈에는 혼자 술 따르고 웃는 걸로 보였겠지만 봉수의 눈에는 귀신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훤히 보였습니다. 사람과 귀신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 마음 착한 대릴사위 장봉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 정신이 있으시오? 거지를 며느리로 들인다는 말이오? 대문 앞에서 굶어 쓰러진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이유로 온 마을의 손가락질과 친척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던 최진사댁.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거지 며느리가 3년 만에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만석군의 전설을 만들어낼 줄을요. 척박한 돌투성이 땅을 황금밭으로 바꾼 기적,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구름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동적인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에 최진사댁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선비가 나온 뼈대 있는 집안이었지만 지독한 흉년과 전염병이 휩쓸고 간 뒤라 온 마을이 인심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최진사댁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3대 독자 아들 성수였습니다. 마흔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최진사댁도 이제 끝이로구만. 3대 독자가 저 나이까지 장가를 못 가다니. 성수의 어머니 박씨는 매일같이 칠성각에 올라 촛불을 켜고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우리 아들에게 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수가 문을 열어보니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굶주림에 지쳐 숨만 가까스로 쉬고 있었지요. 이런, 사람이 쓰러져 있구나. 성수는 급히 여인을 업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박씨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이 여인이 대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단 미음이라도 먹여야겠습니다. 박씨는 여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비록 때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저 눈을 보아하니 좋지 않은 사람은 아닌 듯하구나. 어서 미음을 끓여오너라. 박 씨와 성수는 정성껏 여인을 간호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여인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쓰러져 계셨소. 이름이 무엇이오? 소녀는 분이라 하옵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분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분이는 몸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분이를 아내로 맡고 싶사옵니다.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 어른들을 불러 모았지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정신이 있으시오. 거지를 며느리로 드린다는 말이오? 삼촌, 가문의 채통을 생각하시오. 하지만 박 씨는 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빛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이의 맑은 눈도 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면 내 식구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오. 박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집안 어른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가 될 여인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손마디가 곱고 발등이 작았습니다. 보통 천한집 여인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어머님, 소녀는 그저 떠돌던 거지일 뿐이옵니다. 무슨 소리냐? 이제 너는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다. 며느리를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시어미의 도리지. 박 씨는 자신이 아끼던 비단 저고리와 치마를 꺼내왔습니다. 이것을 입어보거라. 내가 시집 올 때 받은 옷인데 너에게 주마. 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소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사옵니다. 박 씨는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떠냐? 대만 이어다오. 그것이면 족하니라. 분이는 박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감사함과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수와 분이는 간소하게나마 혼례를 올렸습니다. 박 씨는 직접 며느리의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를 중히 여기는 선비 집안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란다.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최 진사댁이 완전히 망조가 들었구만. 거지를 며느리로 들였다지 않나? 아이고, 선비 집안이 채통도 없지. 그래서야 되겠나? 장터에 나간 박 씨를 보고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비웃기도 했지요. 박 씨 마님, 며느리가 제사상이나 차릴 줄 알기는 하나요? 박 씨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길을 걸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육촌 친척이었습니다. 어느 날 육촌 형님이라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이오? 거지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이는 가문의 수치요. 육촌 어른, 제 집안일에 왈가왈부하지 마시오. 집안일? 이것은 최 씨 가문 전체의 문제요. 이런 식으로 가문을 욕보이시어거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뒷산 땅이라도 내놓으시오. 차라리 제가 관리하겠소. 육촌 친척의 눈에는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최 진사댁의 땅을 호시탐탐 노리던 자였던 것이지요. 며칠이 지나자 분이는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겪는 고초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분이는 보따리를 싸서 박 씨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어머님, 소녀가 이 집을 떠나겠사옵니다. 소녀 때문에 어머님께서 욕을 드시고 집안이 시끄러우니 차라리 소녀가 떠나는 것이 옳사옵니다. 박 씨는 분이의 손에서 보따리를 빼앗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어디를 간다는 게냐? 어머님께서 소녀를 거두어 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하겠사옵니다. 하나 소녀가 있으면 이 집안이 편치 못할 것이옵니다. 박 씨는 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분이야, 잘 들어라. 내 아들이 선택한 아내인데 어찌 내 손으로 며느리를 내쫓겠느냐? 하오나 어머님, 그냥 귀 막고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 집안만 화목하면 그만이니라. 분이는 박 씨의 품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어머님의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세상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분이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날마다 집안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시어머니의 건강을 빌었으며 삭바느질까지 하며 집안 살림을 보탰습니다. 어느 날 분이는 성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소녀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무슨 말이오, 부인? 어머님께 고기 반찬이라도 해드려야 할 텐데 우리 형편이 넉넉지 못하지 않사옵니까? 그러니 뒷산에 버려진 땅을 개간하면 어떻겠사옵니까? 성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땅은 돌투성이에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땅이오. 조상님들도 일찍이 포기한 곳이라오.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지요. 소녀가 보기에는 쓸모가 있을 듯하옵니다. 성수는 아내의 간곡한 청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부부는 함께 뒷산에 올랐습니다. 과연 돌투성이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서방님, 이 땅의 흙을 한번 보시옵소서. 분이는 땅을 파서 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자라는 풀들을 하나하나 뜯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땅은 척박해 보이지만 특별한 약초를 키우기에는 더없이 좋은 땅이옵니다. 약초라니, 부인은 약초를 아시오?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가 떠돌 때 상단에 머문 적이 있사옵니다. 그곳에서 약재를 다루는 법을 조금 배웠사옵니다. 이 땅에서는 귀한 약초인 황기와 당귀를 키울 수 있을 것이옵니다. 성수는 반신반의했지만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좋소. 그럼 한번 해봅시다. 부부는 날마다 뒷산에 올라가 땅을 일구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고 정성스레 씨앗을 뿌렸습니다. 박 씨도 며느리의 계획을 듣고는 적극 지지해 주었지요. 우리 며느리가 약초를 안다니 참으로 대견하구나. 하지만 이 소식이 육촌 친척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육촌 친척이 일꾼들을 데리고 뒷산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거지년이 들어와서 멀쩡한 집안의 독자를 농사꾼으로 만들다니. 육촌 어른, 이것은 저희 집안의 땅이옵니다. 무슨 권리로 간섭하시는 것이옵니까? 권리? 내가 최 씨 집안의 어른이니 권리가 있지. 당장 이 짓을 그만두지 못할까? 육촌 친척은 일꾼들을 시켜 막사기 도단한 약초밭을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당장 멈추시오. 박 씨가 지팡이를 짚고 산에 올라왔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얼굴에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형님, 이게 뭐 하시는 짓이오? 내 며느리와 아들이 땀 흘려 일군 밭을 망가뜨리다니. 형님도 정신을 차리시오. 거지 며느리 말만 듣고 조상의 땅을 망치고 있지 않소. 내 며느리 욕하지 마라. 박 씨의 호통에 육촌 친척도 잠시 움찔했습니다. 내 며느리는 이 집안을 위해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있소. 남이 뭐라 하든 나는 우리 며느리를 믿소. 당장 물러가시오. 육촌 친척은 쏘아보며 물러갔지만 그의 눈에는 더욱 깊은 악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 씨의 보호 덕분에 약초밭은 무사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약초들이 파릇파릇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가 말한 대로 황기와 당귀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인, 정말 대단하오. 이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귀한 약초가 자라다니. 성수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더 큰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흙에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여기서 자란 약초는 다른 곳의 것보다 몇 배나 약효가 뛰어났던 것입니다. 분이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녀는 원래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의 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국 각지의 약재 산지를 다니며 좋은 약초를 구별하는 법을 익혔던 것이지요. 하지만 3년 전 아버지의 상단이 간악한 동업자의 모함으로 풍비박산이 났고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사했습니다. 분이는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쳤고 신분을 숨기고 떠돌아다니다가 굶주림에 지쳐 최진사댁 앞에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이제 다시 일어서겠사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사옵니다. 분이는 매일 약초밭을 돌보며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첫 수확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분이는 정성스럽게 약초를 캐서 말렸습니다. 서방님, 이제 이것을 장터에 내다 팔아야 하옵니다. 하오나 보통 약재 상인에게 팔면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럼 어찌하면 되겠소? 소녀가 아는 한양에 약재 상단이 있사옵니다. 그곳에 직접 가서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말에는 언제나 깊은 뜻이 있었으니까요. 약초를 걷어들이고 손질하는 일은 생각보다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분이의 하얀 손은 거칠어지고 손톱 밑에는 흙이 끼었으며 여기저기 상처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며느리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냐?
어디 보자. 박 씨는 분이의 손을 자신의 무릎에 올려놓고 찬찬히 살폈습니다. 손가락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등은 햇볕에 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사옵니다. 괜찮기는 무엇이 괜찮으냐. 잠깐 기다려라. 박 씨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귀한 동백기름을 가져왔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기름이었지요. 이리 내밀어 보거라. 박 씨는 정성스럽게 며느리의 손에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한 손가락 한 손가락, 마치 자신의 친딸을 돌보듯 세심하게 말이지요. 어머님, 이런 귀한 것을 소녀에게 쓰시면 안 되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손이 귀하지, 이 기름이 귀하냐? 고생 많다, 분이야. 내가 들어와서 이 집이 사람 사는 집 같구나. 박 씨의 따뜻한 말에 분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어머님을 만나 정말 복을 받았사옵니다. 세상 어느 친어미가 며느리를 이토록 아껴주겠사옵니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귀한 며느리인데 당연한 일이지. 그날 밤, 박 씨와 분이는 손을 맞잡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이야, 사실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느니라. 무엇을 아셨사옵니까, 어머님?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내 손을 보니 글씨를 쓴 흔적이 있고 말투도 예사롭지 않구나.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것만 알아라. 내가 누구였든 어디서 왔든 이제 너는 우리 집 며느리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단다. 분이는 박 씨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분이에게 박 씨는 진정한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정은 친모녀 이상으로 깊어졌습니다. 첫 수학이 끝나고 성수는 약초를 지게에 쥐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분이가 알려준 약재 상단의 주인은 약초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약초요? 품질이 예사롭지 않소이다. 저희 집 뒷산에서 기른 것이옵니다. 이런 품질의 약초라면 보통 값의 3배를 드리겠소. 성수는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한 번의 수확으로 1년 농사보다 많은 돈을 벌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소식이 육촌 친척의 귀에 들어가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뭐라? 거지 며느리가 약초로 큰 돈을 벌었다고? 육촌 친척의 눈에는 탐욕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사또날이 최진사 댁에서 금지된 작물을 몰래 키우고 있사옵니다. 금지된 작물이라니 제가 보기에 양귀비를 키우는 것 같사옵니다. 어찌 약초로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겠사옵니까? 사실 무근이었지만 육촌 친척은 거짓 고변을 한 것이지요. 사또는 즉시 포졸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 댁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관가의 명령이다. 모두 나오너라. 박 씨와 성수 분이는 놀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금지된 작물을 재배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집안을 수색하겠다. 포졸들은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뒷산의 약초밭까지 샅샅이 뒤졌지요. 여기는 황기와 당귀뿐이옵니다. 날이. 그럼 저 여자의 짐을 뒤져라. 포졸들은 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짐 속에는 과거의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포졸 하나가 분이의 옷 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은으로 된 신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패에는 한성대행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어찌 천한거지가 이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냐? 박 씨와 성수는 놀라서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포졸은 신패를 들고 사또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이야, 괜찮으니? 어머님, 송구하옵니다. 소녀가 숨긴 것이 있사옵니다. 분이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소녀는 한양 장통방에서 큰 약재 상단을 운영하던 정대행수의 딸이옵니다. 하오나 3년 전 동업하던 간악한 자의 모함으로 아버님께서 옥사하시고 상단은 몰락했사옵니다. 그래서 내가 떠돌다가 우리 집 앞에서 쓰러진 것이로구나. 그러하옵니다. 소녀는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사옵니다. 저 신패는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것으로
한양 약재 상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이옵니다. 성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그런 사연이 있었소. 혼자 얼마나 힘들었소? 서방님, 어머님, 숨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박 씨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죄가 있느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일이 아니더냐. 걱정하지 마라. 어찌 되든 우리가 함께 이겨내마.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튿날 육촌 친척이 사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육촌 친척은 사또에게 뇌물을 바쳐 결탁한 것이었지요. 저 신패는 분명 도둑질한 것이 틀림없소. 저런 거지가 어찌 대행수의 딸이겠소. 사또는 신패를 빼앗아 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관아에서 보관하겠다. 그리고 신분 사칭 및 도둑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겠다. 사또 나리, 소녀는 결코 도둑이 아니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 일이다. 일단 이 여자를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분위를 잡으려 하자 박 씨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내 며느리는 죄가 없소이다. 비키지 못할까? 관가의 명을 거역하려는 게냐? 그때였습니다. 분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순박하고 착하기만 하던 며느리의 눈에서 날카로운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감히 내 가족을 해하려 드는가? 분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든 거지가 아니라 당당한 상인의 딸이었습니다. 사또, 그대는 지금 무고한 백성을 해하고 있소. 내가 정대행수의 딸 정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소. 허튼 소리 말라. 증거도 없이 무슨. 증거가 필요하다면 보여드리지요. 분이는 신패를 가리켰습니다. 저 신패를 자세히 보시오. 뒷면에는 특별한 표시가 있소. 한성 6.2전의 도장과 우리 상간만의 암호가 새겨져 있지요. 그것은 한양의 약재 상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이. 사또는 신패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과연 뒷면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저 신패의 무게와 은의 순도를 측정해 보시오. 일반인은 절대 만들 수 없는 것이옵니다. 분이의 당당한 태도에 사또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 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한양의 약재 거리덕흥상회 주인 김대감께 물어보시오. 그분은 우리 아버님과 친분이 두터우셨고 소녀를 잘 아실 것이옵니다. 또한 광통교회 조대행수, 남대문 박 사장도 소녀를 아실 것이옵니다. 분이는 한양의 유력한 상인들의 이름을 줄줄이 댔습니다. 이는 아무나 알 수 없는 정보였지요. 육촌 친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것 봐라. 저 여자가 수상하지 않소. 필시 어디선가 훔쳐들은 정보를 늘어놓고 있소. 하지만 박 씨는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분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만약 소녀의 신분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어떤 벌이든 받겠소. 하오나 만약 소녀의 말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무고죄를 저지른 자는 어찌하시겠소? 사또는 당황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정말 정대행수의 딸이라면 한양의 유력 상인들과 연이 닿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그때 분이는 품속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은장도였는데 손잡이에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6.2전 대표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은장도입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6.2전 약재 부문 대표로 계실 때 받으신 것이지요. 분이는 은장도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소. 소녀는 정대행수의 외동딸 정분이가 맞소이다. 3년 전 동업자 윤가의 모함으로 아버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소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 했소. 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오나 이제 소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소. 저 어머님과 서방님께서 소녀를 거두어 주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셨소. 그러니 이제는 소녀가 이 가족을 지킬 차례이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육촌 친척은 안색이 새파래졌습니다. 만약 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한양의 유력 상인과 원수를 맺는 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또, 빨리 한양에 사람을 보내시오. 소녀의 신분을 확인하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소녀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사또는 어쩔 수 없이 한양에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육촌 친척과 사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흘밤, 육촌 친척은 사또와 은밀히 만났습니다. 사또 나리,
이대로 두면 우리가 큰 화를 입을 것이오. 저 여자의 신분이 진짜든 가짜든 한양에서 답이 오기 전에 이를 처리해야 하오. 무슨 수가 있소? 신패가 가짜라고 우기면 되지 않겠소. 그리고 저 여자가 감히 관가를 속였다며 큰 죄를 씌우는 것이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뇌물을 받은 터라 뒤로 물러설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사또는 다시 최진사댁으로 찾아왔습니다. 조사 결과 저 신패는 가짜로 밝혀졌다. 무슨 소리옵니까? 한양에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 가짜라 하시옵니까? 내가 보기에 가짜다. 정대행수의 집안은 3년 전 완전히 몰락했고 그 딸도 죽었다는 소문이 있다. 내가 어디선가 주워서 신분을 사칭한 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내가 감히 관가를 속이고 신분을 사칭했으니 이는 큰 죄다. 당장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분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성수가 아내를 감싸려 했지만 포졸들에게 밀려났습니다. 서방님, 부인. 바로 그때 박 씨가 나섰습니다. 잠깐. 박 씨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모은 금패물과 은장도 그리고 집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또, 이것을 드리겠소. 대신 내 며느리를 놓아주시오. 어머님, 안 되옵니다. 분이야, 괜찮다. 이것들은 다 물건일 뿐이다. 하지만 너는 내 며느리이자 내 딸이란다. 박 씨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나리, 제발 제 며느리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제 탓이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약초 농사를 시킨 것이옵니다. 죄가 있다면 이 늙은이에게 있사옵니다. 분이는 시어머니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안 되옵니다. 소녀가 옥에 갈지언정 어머님께서 무릎을 꿇으시면 안 되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양 덕흥상에 김대감께서 도착하셨다. 문이 활짝 열리고 이풍당당한 차림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시려 명예 수행원들이 따라왔지요. 누가 감히 정대행수의 딸을 욕보이는가? 김대감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대감 어르신. 오, 분이가 아니냐? 3년 만에 보는구나. 김대감은 분이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왔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내 아버지께서 얼마나 내가 살아있기를 바라셨는데. 김대감은 사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사또란 자가 누구냐? 감히 한양 유기전과 연이 닿은 양반가의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다니. 사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대감님. 소인은 그저 고변이 들어와서. 고변, 거짓 고변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욕보였단 말이냐? 김대감은 품에서 서류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냐? 정대행수의 딸 정분이의 출생과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다. 한성부와 유기전의 도장이 찍혀 있느니라. 김대감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번 기회에 정대행수의 억울한 죽음도 밝히고자 한다. 김대감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정대행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다. 동업자 윤 부자가 모함을 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느니라. 김대감의 수행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은 당시 윤 부자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옵니다. 윤 부자가 직접 장부를 조작하고 정대행수께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을 제 눈으로 보았사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섰습니다. 소인은 당시 관아의 설이었사옵니다. 윤 부자가 당시 사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친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사또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대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구나. 뇌물을 받고 무고한 백성을 해하다니. 사또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빈들 무슨 소용이냐? 내 죄를 한성부에 낱낱이 고하겠다. 그리고 김대감은 육촌 친척을 향했습니다. 내가 거짓 고변을 한 자로구나. 육촌 친척은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인은 그저 조카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지. 무고죄는 곧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이니라. 김대감은 수행원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두 놈을 한성부로 압송하라. 사또와 육촌 친척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분이는 김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어르신, 소녀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감은 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분이야. 내 아버지는 나의 평생 벗이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아버님의 누명이 풀렸다니 소녀는 이제 한이 없사옵니다. 김대감은 박 씨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 이 늙은이가 인사를 드리옵니다. 마님께서 저희 벗의 딸을 거두어 주시고 며느리로 삼아 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옵니까? 박 씨는 황급히 김대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 오히려 분이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준 것이옵니다. 분이는 우리 집의 귀한 며느리이자 내 딸이옵니다. 김대감은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덕이 높으신 어른이시로구나. 분이가 좋은 집안을 만났구나. 김대감은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분이야, 내 아버지의 상단은 비록 한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내가 도와주마. 한양으로 돌아와 상단을 이어받지 않겠느냐? 하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 어르신께 감사드리옵니다. 하오나 소녀는 이곳에 남겠사옵니다. 이곳이 소녀의 집이고 저분들이 소녀의 가족이옵니다. 분이는 박 씨와 성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녀가 어려울 때 저분들께서 받아주셨고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도 지켜주셨사옵니다. 이제 소녀가 이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분이야. 김대감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마. 내가 여기서 약초 농사를 짓는다고 들었다. 내가 한양의 모든 약재 상단과 연결해 주마. 최고의 값으로 사주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대감 어르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상단 중 일부는 내 몫으로 남겨두마. 언제든 필요하면 쓰도록 하여라. 김대감은 며칠을 머물며 분이 가족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분이를 잘 부탁드리옵니다. 저 아이가 진정한 가족을 만난 것 같아 이 늙은이도 마음이 놓이옵니다. 김대감이 돌아간 후 최진사 댁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이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이는 박 씨와 성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소녀가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분이야? 소녀가 신분을 속인 것이옵니다. 거지가 아니라 상인의 딸이었음에도 그것을 숨기고 이 집에 들어온 것이옵니다. 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숨이 두려워 숨긴 것이었지만 점차 이 집안에 정이 들면서도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사옵니다. 혹여 어머님과 서방님께서 소녀를 다르게 보실까 두려웠던 것이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리석은 아이로구나. 거지든 상인의 딸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박 씨는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분이야, 내가 너를 받아들인 것은 내 신분 때문이 아니었다. 내 눈빛이 맑고 선했기 때문이었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너를 진심으로 아꼈기 때문이었단다. 어머님, 내가 누구였든 어디서 왔든 너는 우리 집의 귀한 며느리다. 그리고 이제는 내 딸이기도 하지. 성수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나도 똑같은 생각이오. 당신이 상인의 딸이든 양반가 딸이든 내게는 소중한 아내요. 분이는 두 사람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이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전국을 다니며 약재를 배우던 이야기, 상단이 몰락하고 도망쳐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 집 대문 앞에서 쓰러지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겠느냐. 혼자서 다 견뎌내었구나. 어머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소녀는 길거리에서 죽었을 것이옵니다. 어머님께서 소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사옵니다. 박 씨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자꾸나. 그리고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며느리가 약재를 그렇게 잘 아는 줄 몰랐구나. 뒷산의 땅을 보고 약초를 키울 생각을 하다니 참으로 기특하더라.
그것은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옵니다. 아버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사옵니다. 좋은 약초는 척박한 땅에서 자란다고 말이지요. 훌륭하신 아버님이셨구나. 그러하옵니다. 그래서 소녀는 아버님의 가르침을 이곳에서 이어가고 싶사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서방님께 보답하고 싶사옵니다. 성수가 물었습니다. 부인, 그럼 처음부터 뒷산 땅의 가치를 알고 있었단 말이오? 분이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소녀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뒷산을 보고 깜짝 놀랐사옵니다. 저런 귀한 땅이 버려져 있다니 하고 말이지요. 허허, 그랬구나. 하오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옵니다. 앞으로 소녀가 더 열심히 일하여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사옵니다. 박 씨는 흐뭇하게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으로 기특하구나. 한편 한양으로 압송된 사또와 육촌 친척은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대감의 고발로 한성부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또는 그동안 받은 뇌물이 밝혀져 관직을 삭탈당하고 귀양을 갔습니다. 육촌 친척은 무고죄로 곤장을 맞고 재산을 몰수당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최진사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최진사댁 며느리가 한양의 큰 상단 딸이었다니.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함부로 봤구만. 박씨마님은 참으로 복이 많으신 분이야. 며느리를 잘 얻으셨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최진사댁에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마님, 그동안 무례하게 굴어서 송구하옵니다. 박씨는 너그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지요. 분이도 마을 사람들에게 원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초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이웃들에게 기꺼이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이렇게 땅을 고르고 이런 걸음을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해보세요. 며느님, 고맙습니다. 분이의 지도로 마을 전체가 약초 농사를 시작했고 온 마을이 함께 부유해졌습니다. 김대감도 약속대로 한양의 약재 상간들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최진사댁의 약초는 품질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었지요. 1년이 지나자 최진사댁은 크게 부유해졌습니다. 허름했던 집은 기와를 올려 새로 지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분이야, 정말 고맙구나. 내 덕분에 이 집안이 다시 일어섰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소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사옵니다. 어느 날 옛 육촌 친척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알거지가 된 육촌 친척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었지요. 형님, 저희가 잘못했사옵니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박 씨는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죄를 지은 것은 육촌 어른이지 댁과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이는 그들에게 집 한 채와 밭을 내어주고 일자리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만 다시는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먹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촌 친척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이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감탄했습니다. 이듬해 봄, 분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 씨는 떡두꺼비같이 토실토실한 손자를 안고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할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분이는 행복하게 웃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약속을 지켰사옵니다. 대를 이었사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며느리. 아기는 건강하게 자랐고 최진사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최진사댁의 약초 사업은 더욱 번창하여 만석군이 되었습니다. 분이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정직하게 장사를 했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마을에는 최진사댁 덕분에 학당이 세워졌고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박 씨와 분이는 뒷산에 함께 올랐습니다. 한때 돌투성이 황무지였던 곳은 이제 푸른 약초밭으로 변해 있었지요. 분이야, 참으로 세월이 빠르구나. 내가 우리 집에 온 지가 벌써 5년이 되었구나. 그러하옵니다, 어머님. 소녀는 이곳에서 정말 행복하옵니다. 박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참 행복하단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이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구나. 어머님, 분이야, 사람은 말이다. 겉모습이나 신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단다. 마음을 봐야 하는 것이지.
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소녀는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리고 소녀의 아이에게도 꼭 가르쳐 주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성수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박 씨는 흐뭇하게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한양에서 김대감께 편지가 왔사옵니다. 그래, 뭐라 하시던가? 내년 봄에 손주를 데리고 한양에 들르라 하셨사옵니다. 아버님의 예상간 자리에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시더이다. 그래야지.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으니 당연한 일이다. 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시옵니까? 소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정직하게 장사하고 있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댁을 존경했고 박 씨와 분이의 아름다운 고부 관계는 온 고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박 씨 마님은 참으로 덕이 높으신 분이야. 며느리도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지. 세월이 더 흘러 분이의 아들은 훌륭한 선비로 자라났습니다. 할머니 박 씨에게 배운 너그러운 마음씨와 어머니 분이에게 배운 정직함을 모두 갖춘 인물이 되었지요. 어느 봄날 꽃이 만발한 길을 박 씨와 분이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박 씨와 중년의 품격을 갖춘 분이었지요. 어머님, 손 좀 잡아드리겠사옵니다.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꽃길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박 씨는 세상의 손가락질에도 굽히지 않고 며느리를 지켰고 분이는 온갖 시련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가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 씨가 분이의 맑은 눈빛을 보고 며느리로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진심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복은 재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에게서 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음 영상을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